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명택입니다. 저는 4차례에 걸쳐서 문명론적 시각에서 한국 지성사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박지원, 정약용, 최한기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름들이지요. 이분들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학자로서 이분들이 이루간 학문의 성격을 실학이라 부르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인간적 삶을 어떻게 개조하였고 또 역사상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였는가, 이분들이 남긴 고전적인 저작들을 문명론적 시각에서 다시 읽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새 천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류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문명론적 반성이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재적 상황과 관련해서 다 같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체 강의의 서설로서 문명의 개념과 관련해서 큰 시야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14세기 말과 20세기 전후인가? 이전부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최대의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기원을 따져본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양복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즉, 그 말은 서양에서 기원했다는 뜻입니다. 복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 생활, 그리고 정치, 사회, 제도, 그리고 재반, 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 기원은 서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대체로 20세기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20세기는 문명적 전환점이며 그렇기에 역사상의 최대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세기 전후에서 다시 그 시간 여행을 해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만나는 시점이 14세기 말입니다. 이때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고려와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가 일어난 바로 이 시점에 중국 대륙에서는 원명의 교체가 일어났고, 또 더 서쪽으로 시공간 여행을 해보면은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공국이 들어섰고, 또 더 서쪽으로 가면은 서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개시됐습니다. 그렇고 보면 14세기 말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변혁기이며 그것이 전 지구적인 변화의 서막이 되었던 셈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는 이런 세계사적인 운동과 연계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세기 말과 20세기 전후를 문명론적인 시각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명, 즉 그것은 근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문명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의 시빌리제이션의 번역어입니다. 서양에서 이 문명 개념은 대략 18세기 불란서에서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 처음 쓰여졌고, 그것이 바로 영국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적인 문명의 개념, 이것은 대략 19세기 이래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활 양식, 이것이 대체로 서구에서 발전한 이 근대 문명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구의 근대 문명을 우리가 수입한 과정,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입했을까? 대체로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 이 시점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란 말부터도 이 일본에서 이 시빌리제이션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근대적 개념과 전통적 개념은 표현은 같지만 실은 크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전혀 분리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근대 문명의 출발지, 말하자면은 서구 문명의 중간 공급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구 문명이 서로 얽힌 그런 관계는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약간 사정은 좀 다른 면이 있지만요. 일본 근대화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그 대표적인 저작이 문명론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이 학문의 권장인데, 이 학문의 권장이라는 뜻도 문명을 배우자, 그것입니다. 그렇고 보면은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 일관된 주제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가 문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의 머릿속에 입력된 문명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이 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문지명한 나라는 없다. 지문이라 할 때 지문은 지극히 문하고 지극히 명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동양적인 문명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학문의 권장에서 우리 일본의 문명도 처음에는 조선과 중국에서 전해져 왔다.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차 탁마해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그 자기의 문명의 전통, 이것은 지금 현재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도 그런 문명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름에 모기장이 잘 팔렸다고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장이 잘 팔릴 줄 알고 들고 나서는 그런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문명의 개념은 신개념과 구개념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구개념, 이것은 청산하고 신개념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동양을 버리고 서양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런 자기의 입장을 표명한 말이 타라입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적어도 이 일본에 있어서도 19세기 말에 문명 개념은 신과 구가 혼요된 상태다, 뒤섞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즉 동양적인 문명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 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그 동양적인 문명의 개념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성립된 것이죠. 문명이라는 두자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그 점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래가 오래되었다. 벌써 이 서경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책에 붙어서 이 문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역에 있는 문명의 개념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 혈룡제전 천하 문명이다 이 말인데 뜻은 출현한 용이 지상에 있음에 천하가 문명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경우에 문명은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문이 그 찬란하게 밝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용은 문명을 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명을 펴는 주체로서의 상징물인 용은 성왕, 왕을 가리킵니다. 즉 중국 고대 역사에서 이 성왕의 계보로서 요순 우탕에서 주공회까지 내려오는 이런 존재를 말하자면은 용으로서 상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는 이런 그 문명의 전통을 계승한 이 적통으로 계승한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자는 망고의 성인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추앙을 했고 따라서 문명은 즉 문명의 개창자로서의 공자 이것과 연결시켜서 볼 때 문명은 이삼적인 정법 또 꼭 돌아가야 될 원형으로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중국적인 문명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문명의 중심은 개념이 문에 있다. 즉 문이라는 것은 문자를 가리키고 문자가 아름답게 훌륭하게 산 상태를 문장, 즉 그것이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돼서 이 정치를 훌륭하게 베푼 상태, 그래서 그것을 전통적으로 경위천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위천지는 문이 사회적으로 가장 고도로 실현된 상태, 그것을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따라서 유교와도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 되어서 결국은 문명은 유교의 정치이상, 유교의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명은 결국은 중국 역사,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역사의 발전이고, 그렇게 볼 때 중국 자체가 문명론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중국을 문명론적인 개념으로서 중화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근데 이 중화는 세계의 중심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 문명을 통해서 중국 중심주의가 더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중심주의에 의해서 중국의 주변 지역, 즉 이 중국의 사방을 예전에는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문명의 중심이고 중국 밖은 주변부는 야만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중국의 문명 이것이 어떤 식으로 파급되었는가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문명을 가지고 주변부를 교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화변이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 중국의 문명이 문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중국 주변 지역까지 동문의 세계를 만든다. 그래, 그것을 서동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이 서동문의 이상에 의해서 한자 문화권이 성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알고 있다시피 한자 문화권 하면은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이런 정도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주변에 사방에 여러 민족 국가들이 있는데 이 다른 지역에는 한자 문명이 보급이 되지 않았고 특히 이 세 지역에 한자 문명이 보급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중국 문명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동적으로 전파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이 자연 또는 인문적인 조건이 필요했다고 보고 또 거기에는 주체적인 의지, 즉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거기에 따랐다고 봅니다. 즉 한국이 중국에 가까이 있었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옛날부터서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상에서 볼 때 벌써 삼국시대로 들어오면은 이미 중국 문명을 상당히 다방면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원제국 시기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고려가 원제국의 체제에 편입된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서 그 대몽항쟁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몽고 징기스칸의 그 침략에 맞서서 고려는 40년에 걸쳐서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원나라의 제국하에 우리가 편입이 되는데 그래서 1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제국의 체제에 대한 고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것을 문제로 제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과거의 역사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배웠던지 대개 이 시기를 아마 무슨 원간섭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시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원에서 원제국의 체제에 편입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40년의 항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또 그 시기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쳤느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 살았던 고려의 문인 지식층이 자기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 그리고 이색 이 두 분은 우리의 13세기에서 14세기 이 시기에
최대의 학자로서 이분들은 이 원나라에서 유학을 했고 또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색이 쓴 서문에 보면은 대원제국을 이 창조의 약동은 중화와 변방의 차이가 없다. 말하자면은 그 시대를 하나의 창세기처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창세기적인 문명의 창세기적인 현상은 중심부인 중국이나 주변부가 차이 없다. 말하자면 새로운 문명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원제국이라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있어서 아주 그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것은 매우 그 유명한 책이지요. 근데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여행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의 묘사에 의하면은 중국의 그 문명에 대해서 매우 경탄하는 묘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원나라와의 빈번한 교류 이것이 고려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고려 지식인들의 의식 형성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세기 시에 정관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나라에 있다가 자기 조국인 고려로 돌아오면서 중간에 지은 시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관이라는 것은 당태종이 연호지요. 근데 그 시에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러 온 그 사실을 두고 매우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만은 기자 불신지라, 즉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사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만의 땅은 중국이 신하로 삼지 않았던 기자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역사에서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1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기자조선을 실체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하나의 그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동쪽으로 온 기자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중국 측에서는 이것이 중국적인 세계주의, 말하자면 중국 중심주의의 산물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 의미라는 것은 하나는 문명론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색의 글에 이 설부보 환시서라 이 글은 중국에서 온 사신한테 지어준 글입니다. 거기에 우리 단군이 나라를 열은 것은 실로 제요 무신년이다. 근데 이 연호는 지금 그 단군 기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기에서 2333년을 보태면은 이것이 단군 기원이 되지요. 비록 대대로 중국과 통하였으나 일찍이 군신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근데 이때부터, 즉 기자가 봉해진 때부터서 무왕이 은퇴사를 봉하면서 신하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역사의 구도를 이색은 단군조선에서 기자조선으로 우리 상고사의 구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런 상고사의 구도가 언제 성립했느냐? 언제부터 성립했느냐?
확실한 문헌적인 근거를 우리가 대려면은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이때입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나온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원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 시기. 그리고 이것을 이제 2세기에 오면은 그것을 확실한 고대사의 지식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군조설에서 기자조선으로 이렇게 상고사의 구도를 잡은 의미가 뭘까? 하나는 자기 민족의 역사의 정통을 이제 단군에서 기자로 잡은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저는 동인의식과 문명의식이 있다. 말하자면은 자국의 역사에 대한 것을 하나의 역사의 체계를 고대사의 체계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것인데 단군을 가지고는 문명적인 개념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는 중국적인 문명이 보편적인 문명인데 단군의 존재를 가지고서 문명의 존재로서 어떻게 이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자라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 문명의식이다. 그래서 저는 단군조선에서 기자조선으로의 상고사의 체계를 잡은 것은 동인의식과 문명의식의 혼성형식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은 대원제국이라는 세계 체제 속에서 거기서 직접적인 체험을 갖게 되니까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말하자면 그것이 동인의식이고 동국 사람으로서의 자기의식.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떤 그 문명의 세계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명의식을 갖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14세기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대원제국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 명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역사 전환의 과정 속에서 고려의 문인 지식인들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점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도전의 생각 이것을 보겠습니다. 정도전이라면은 바로 조선 왕조 건국의 이론적인 기초를 세운 사람이 정도전이죠. 그가 한 말에 명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하의 황제로 올라서고 나서 이 수덕 업무의 덕을 닦고 수덕 업무는 문화권 전체의 공통된 임무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세울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의 문인 지식층은 이 원명의 교체 이 시기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도 어떤 그 문명적인 재건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현실화가 조선의 건국, 조선 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14세기의 역사 전환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가 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았으면 그대로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진취적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 국가 이것이 우리가 이 동인의식과 문명의식이라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충분했느냐,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담지했느냐, 이 점을 한번 따져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인의식도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 문명의식도 역시 중국 중심적인 문명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는 문제는 역시 당시의 그 명중심의 세계체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나라는 다른 언제보다도 전제적이었고 또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 명나라의 제약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그 문명 지식인, 그들은 바로 사대부입니다. 그 사대부로서의 한계, 사대부로서의 한계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어떤 이 높은 경지에서 어떤 역사의 단계를 올려놓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상에서 아주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또 문화가 융성한 시대, 그걸 손꼽으면은 찾아보면 언제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아마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이 시기, 이때를 아마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도 만들어졌고, 또 그때 훌륭한 여러 가지 과학 관측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졌고, 또 우리의 영토가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신숙주라는 인물이 세종의 치세를 표현하면서 개화 문명 한수양이다. 한수는 한강이고 양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강은 북쪽. 그래서 우리의 문명을 한강 북쪽에 열어놓았다. 지금 바로 서울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신숙주는 자기의 시대를 하나의 한강의 문명으로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4세기의 문명, 이것은 상당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20세기 전후의 역사 전환과 이 시기의 문명론적인 갈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세기 전후의 시대상, 20세기 전후의 시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876년, 이것은 개항이고, 이 개항에 의해서 우리는 근대 세계의 문호를 열은 셈입니다. 그리고 1894년이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시점인데, 이때에 동학농민전쟁, 그 다음에 갑오경자, 그래서 이 내부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바로 이해의 청일전쟁,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그 중국 중심의 체제의 해체를 가져왔다.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중국 중심의 체제가 그걸로 해서 완전히 해체되는 이런 상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도 1910년에 우리의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1894년에서 1910년 이 사이에는 문물 제도가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말하자면 지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서 바로 이 시기가 이 식민화로, 즉 나라의 멸망으로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즉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위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전면적으로 보자면은 이 시대를 읽는 하나의 키워드라면은 저는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문명 담론의 시대다. 또 문명 담론의 시대이면서 문명 갈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신구 동서의 문명적 갈등이 비등한 시대이죠. 그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천적인 문제고 행동적인 문제고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빚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문명 담론, 복잡하게 제기된 문명 담론을 대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문명 개조의 논리고, 두 번째는 문명론적인 시각의 비교 우위의 논리고, 하나는 위정 철사의 논리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문명 개조의 논리는 역시 이제 전통적인 문명을 가지고는 안 된다. 서구의 근대적인 문명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혁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흔히 개화기라 이렇게 부르는데 개화기라는 말은 실은 문명 개화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제 이 시기에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이 애국 계몽 운동인데 이러한 애국 계몽 운동의 근거는 말하자면 문명을 개조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론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 국민국가지요. 말하자면은 국민국가의 목표 이것이 하나의 근대적 문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요망되는데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문명교육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교육, 새로운 이제 근대적 제도의 교육이 도입이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의 교재를 한 대목을 참고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명의 기상, 문명의 기상이라는 한 항목인데 이게 이제 이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 훈련을 받는 이것을 일종의 이런 모습을 문명의 기상으로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명의 기상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다. 외형도 외형이지만은 문명의 내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교과서의 내용에 보면은 저는 학생의 정신을 우리가 문명적인 정신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잘 배양하면은 애국사상도 거기 있고 부국관광도 거기 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의 어깨에 대한의 강토를 짊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근대 국가로서의 자기 모습, 민족 국가로서의 자기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정신이 완전히 그러면은 서구 문명 그것으로 완전히 편향된 경도된 것이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 대한매일신보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국의 고유한 장점을 보존하며 외래 문명의 정수를 채취해서 신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문화를 진흥할지어다. 새로운 국민을 양성한다는 것은 국민국가의 국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국가의 국민을
만들려면은 이 외래 문명의 정수를 철치할 필요도 있지만은 자국의 고유한 장점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문명 대조론은 서구의 문명과 우리의 전통적인 문명의 어떤 그 조화로운 이 혼합 이쪽으로 생각한 거죠. 대체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은 이 문명 대조론은 근대 문명, 서구 문명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문명론적 시각의 비교 우위의 논리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장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문명론적인 개념으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 무슨 이런 측면은 저쪽이 낫다. 과학기술 측면은 나은데 그렇지만은 동양의 정신 이것은 우리가 잃어서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동도서기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또 서양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을 두어서 어느 기술, 과학기술의 측면 이쪽만을 수용하자. 그러니까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정척사의 논리인데 유정척사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위에 아까 말했던 이 비교 우위의 논리는 서양에 대해서 문명론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장점은 우리가 배우자 이거지만은 이 유정척사의 논리는 서양은 이것은 금수다, 짐승이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은 서양 옷을 입고 서양의 배를 타고 우리를 침략하고 오니까 저것은 금수나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면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금수와 타협이 되느냐. 그러니까 강력한 이 서구 문명의 거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항전의 논리, 결사항전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병투쟁이 근거하고 있는 논리, 바로 이것은 위정척사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위정척사의 논리도 기본적으로는 동양 문명을 지켜야 된다. 이 동양 문명을 이 금수의 침략으로부터서 야만적인 침략으로부터서 동양 문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전환기에서 한국의 지성들은 무엇을 고민했고 또 어떤 대응책을 모색했던가 이런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의 진로는 위대한 학자, 사상가들의 이론에 꼭 맞춰졌던 것은 아닙니다. 14세기의 전환기, 이 시기에 문명 재건을 위한 경륜도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20세기 전후의 문명 담론은 식민화로 전락됨에 따라 거의 무화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선각자들이 치열한 고뇌와 실천이 있었기에 그것이 정신적 자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현실에서 문명론적인 반성을 하는데 매개적인 사고의 좋은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강의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참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만드는데 아주 장기가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아마 오늘 또 역시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열하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